진보 정의당 노회찬 대표님이 오시고 강연회를 좀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장소에 며칠 전에 그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들 토론회를 연설했거든요. 거의 매주에 한 번씩 강연회 내지는 토론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또 진보정의당의 우리 노회찬 대표님 오시고 이 지역에 또 어르신들을 또 와 계신데 같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 건지 주제는 왜 땀이 정의인가를 가지고 강연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저 뜨거운 박수로 노회찬 대표님. 대표님 말씀 듣기 전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몇몇 분을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신길 뉴타운에 그 뉴타운 반대 대책위 어르신들이 여러 분 와 계신데 그 중에 다 일일이 소개를 못 드려 죄송하고요. 그 회장님 두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구구역에 우리 김승호 회장님, 사구역에 정석권 회장님, 그리고 우리 저기 구직하게 맨 뒤에 있는데 시민광장 전국 대표를 맡고 있는 우리 조일구. 그다음에 좀 옆 동네인데 우리 양천에 지역위원장 맡고 있는 이양환님. 그다음에 우리 영등포 지역을 또 맡고 있는 우리 정호진 위원장님.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박무라고 합니다. 대표님 뭐 말씀 시작하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앉아 있는 게 아마 여러분들 눈높이 맞추기도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특히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무 대표님, 또 정호진 위원장님 등 또 우리 신길동에서 오신 또 뉴타운이 안 만들어져야 되겠죠? 예. 신길동 주민 여러분에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뭐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주제가 이제 왜 땀이 정의인가? 땀이 정의란 건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땀이 정의가 아니고, 한때 이제 이 주먹이 정의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좀 주먹이 정의다, 돈이 정의다, 돈 많은 사람이 이제 그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면은 돈이 정의가 되는 것이죠. 과거에 이제 그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동사무소 같은데, 구청 같은데 가보면 정의구현 사회, 뭐 정의사회 구현입니까? 정의사회 구현 이런 거 붙여놨는데, 사실 그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총칼을 가지고 광주에서 시민들, 무고한 시민들 학살하고 이러면서 정권을 탈취하다시피 이렇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정의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무서웠던 거죠. 그 말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비웃을 수밖에 이제 없었는데, 그때 정의는 사실은 주먹이 정의다, 힘센 놈이 제일이다, 뭐 이제 그 주먹이 법이다 이런 거 있잖아. 주먹이 법이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 이후로 민주화됐습니다. 많이 민주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을 수도 이제는 없고, 과거처럼 이제 언론을 그렇게 막 이제 억압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많이 민주화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두환 이 정의사회 구현 얘기할 때 그때 대통령 어떻게 뽑았습니까? 체육관에서 뽑았잖아요. 국민들이 직접 뽑지를 못하고 이렇게 체육관에서 이제 대의원들이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대통령 후보로 나갈 수도 없는 거죠. 그냥 한 사람 세워두고 98%, 97% 지지로다가 당선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독재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 땅의 정의가 주먹이 정의인, 총칼이 정의인 그런 이제 시대였던 거죠.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습니까? 1987년.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5년이 됐습니다. 25년 전에 6월, 그때 6월달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고, 직선제 개헌 쟁취하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두환 군사정권이 이제 6.29 선언을 발표하면서 물러섰습니다. 물러서면서 이제 헌법을 고쳐가지고 1987년 12월 17일입니까? 그날 이제 대통령 투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뽑는 선거를 했죠. 그때부터 이제 올해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이죠. 19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25년째 만에 또 하는 선거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니까,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기 시작한 지 지금 25년째가 됐습니다. 25년 전에는 이제 대통령을 이제 특히 전두환 시대, 그 다음에 박정희 유신 독재 시절에는 체육관에서 뽑았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민주화가 된 지 25년이 됐다. 그래서 이 땅의 정의는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다시 살아난 것 같긴 한데, 지금 뉴타운 문제라거나 비정규직 문제라거나 이런 문제를 보면은 별로 정의가 아직은 제대로 서지 못한 그런 측면도 사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정치 면에서는 그래도 좀 민주화가 됐는데, 이 경제 면에서 보면은 민주화가 아직 안 된, 힘센 게 제일인 그런 경우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오늘도 우리 제가 여기 진보정의당에서 저기 마포 합정역 있는데 지금 홈플러스가 이렇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뭐 한 1km 안에 벌써 그런 대형 유통 마트들이 여러 개 들어서고 있어요. 그게 하나 들었을 때마다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자영업 하는 분들, 가게 하는 분들은 타격을 받는 겁니다. 타격을. 저 전라남도에 가면 남원이라고 있습니다. 남원. 남원 춘향이 고향인 남원. 예. 남원 인구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10만 명. 근데 거기에 몇 해 전에 이마트가 들어섰어요. 10만 명인 지역에 이마트가 들어서니까 그냥 그 가게들이 3분의 1이 문 닫았어요. 그 상태에서 남은 이제 롯데마트가 또 들어서려고. 아니 10만 명 있는 그 조그만 지역 도시에 이마트가 하나 들어서서 가게가 3분의 1이 문을 닫았는데 그 상태에서 롯데마트가 또 들어서려고. 그 당시 남원 시장이 좀 정신이 나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일부러 롯데마트한테 들어오면 그 시가 갖고 있는 땅도 이렇게 싸게 내주고 뭐 이렇게 해주겠다고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남원에 있는 여러 가지 전교조라거나 여러 가지 단체들, 노동조합 이런 또 시민단체 이런 데서 나서가지고 남원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씨를 말리려 그러느냐 반대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그 롯데마트가 들어오는 거는 사실 땅까지 다 정해놓고도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왔는데,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과거에 보면은 그 주먹이 법이다, 이런 거 있잖아. 힘센 놈이 법인. 돈 많은 게 법이다, 이게. 내가 돈 많아가지고 자본주의 사회인데 누구든 가게에 다 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은 어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돈 가지고 훔친 돈이 아니라면 자기 돈 가지고 가게를 차릴 수 있죠. 근데 그런 걸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은 힘센 사람이 다 먹어버리고 힘이 약한 사람들은 벌어먹기도 힘들게 돼 있다는 거죠. 뉴타운도 그런 거잖아요. 뉴타운도. 아니 내가 좀 돈이 많아가지고 집이 여러 채 이래가지고 이런 낡은 집보다는 새 집 지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돈 벌고 내 돈 가지고 내가 돈 벌겠다는데 내가 남의 집 내놔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나는 그렇게 하면 돈 벌지만 다른 사람들은 뉴타운 만들어지면 그게 살기도 힘든, 원래 살던 사람들은 80% 이상이 딴 지역으로 그냥 가야 되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뉴타운이라는 것 때문에 괜히 쫓겨나는 게 되잖아. 쫓겨나는 게 되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정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아니, 정의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정의와 불의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책 제목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다. 그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 얘기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의가 뭔지 몰라가지고 나는 정의와 불의가 구분이 안 된다. 책이라도 읽어서 좀 구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책이 많이 팔린 게 아니고 정말 이 땅에 정의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많다 보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다시 묻는다. 이제 어떻게 정의를 세울 것이 우리는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럴 때는 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이제 삶이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묻는 것처럼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건 정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절박한 호소의 다름 아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의롭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근데 그때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 주로 어떤 측면에서 정의롭지 못한가? 그게 주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정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제 뉴타운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뉴타운이라는 게 원래 이제 주거 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안 좋으니까 그런 걸 좀 개선하자는 거예요. 근데 개선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이명박 대통령부터 시작했던 그래서 오세훈 시장 시절에 막 이렇게 확산되었던 이 뉴타운 이 뉴타운은 뭔가면은 그 주택 개량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게 제대로 이렇게 뭐 부동산을 집이나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낡은 집보다는 새 집 지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자기 재산이 더 많이 자기 부동산 재산을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세입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쫓겨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적은 평수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제가 있는 제가 노원구 상계동에 살고 있는데 그 상계동에 보면은 30평짜리 연립주택을 겨우 하나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다. 내 가족이 5가족이 30평짜리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데 뉴타운 하면 어떻게 되느냐? 뉴타운 하면은 아파트 세게 나옵니다. 이 30평짜리 연립주택은 없어지고 새 아파트가 하나 나오는데 그 아파트는 20평짜리야. 그러니까 자기 현재 식구들이 다 살기도 힘들어.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20평짜리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자기 30평짜리 연립주택 내놓은 상태에서 추가로 돈을 1억 5천을 더 내놔야 돼. 그럼 20평짜리 아파트를 주는 거야. 1억 5천이 어디 있어요? 1억 5천이. 빌려라게 은행에서 나중에 이 주택,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를 텐데 그러면 1억 5천 빌린 거 다 갚을 수 있어. 갚을 수 있다마다 나는 어디 지금 집을 팔면 어디가 전세 가야 되는데 사월세 가거나 나는 딴 거 필요 없고 내 살 집이 필요한데 있는지 30평짜리 집을 빼앗고 준다는 게 더 적은 집을 주면서 1억 5천 내놔. 난 그거 안 하겠다. 나는 차라리 30평짜리 좀 낡았지만 이 연립주택 계속 살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는 건 누가 뭐라 그럽니까? 돈 많이 벌어. 근데 문제는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더 힘들어져야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져야 내가 돈을 번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부동산 투기 좋다. 나는 투기 안 할 테니까 너희들 투기하든 말든 돈 많이 벌어도 좋다. 근데 너희들이 돈 벌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내가 손해봐야 된다. 경제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결과적으로 남의 재산 강탈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바로 경제적인 힘, 즉 돈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은 그 사람들이 더 유리하도록 하는데 다른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 더 희생을 당해야 되는 이거는 정의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 정의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마트 잘 되는 거 좋다. 홈플러스 잘 되는 건 누가 반대하냐. 근데 문제는 홈플러스 잘 되기 위해서 구멍가게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롯데마트 하나 들어서면은 그 주변에 롯데마트도 그 작은 롯데마트 SSM이라는 그런 조그만한 이 대기업형 슈퍼가 있습니다. 그 하나 들어서면 뭐 주변에 막 한 반경 150m 안에 있는 모든 가게는 초토화됩니다. 초토화됩니다. 그 가게 주인들이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 롯데에서 라면도 껌, 우유 다 이렇게 팔아줬는데, 그러면 롯데는 그런 거 큰 거나 만들고 있지. 왜 그거 이제까지 평생 팔아온 조그만 가게들 먹고 살기도 힘들게 그 초토화시키는 식으로 돈을 벌어가냐 이거예요. 그거 안 하면 롯데 신격호 회장은 굶어 죽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돈 더 벌게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가게 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더 힘들게 이제 만드는. 이게 바로 정의가, 날이 갈수록 정의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정의가 더 무너지고 있다. 이런 게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빵집 같은 거 겨우 이렇게 어렵게 하나 하고 있는데, 그냥 재벌 그룹에서, 그렇게 재산 많으면 그냥 그 아들, 딸들에게, 재산 떼주면 될 것이지, 그냥 재산 안 떼주잖아요. 무슨 빵집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거, 재벌 사람들에게 혹하는 그런 브랜드 딱 입혀가지고, 그런 빵집 같은 거 만드니까 이제 동네 빵집 이런 데서는 다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는 게 세상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이제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뽑는 시대가 된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먹고 생활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정의가 바로 서야 된다. 그 정의는 어떻게 되는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은 재벌은 못 돼도 먹고는 살아야 되고 자기가 열심히 일한 만큼 더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땀 흘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돈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다. 특히 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땀을 흘렸는데 받는 돈이 2배가 차이 난다. 현대자동차 같은 데 가보면은 현대자동차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큰 이제 자동차 만드는 회사죠. 전 세계적으로도 뭐 10번째 안에 드는 그런 이제 큰 회사인데 거기 보면은 정규직으로 입사했느냐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월급 차이가 2배가 난대. 그럼 현대자동차 안에는 정의가 살아있느냐? 그렇게 얘기 못해. 지금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래서 그런 부당한 이제 이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재판을 걸었는데 대법원에서 이겼는데도 지금 정규직으로 복직을 안 시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시키다 보면 나머지 사람들도 비정규직 다 정규직으로 해야 되니까 그게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직장에서 정의는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도 굉장히 이제까지 보면은 잘 되고 또 경제 성장도 4%, 5% 이렇게 잘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 이런 현상들이 열심히 일했으면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열심히 일하면은 좀 그렇게 그 차이가 조금씩 좁혀지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 텐데 점점 더 벌어지는 그래서 이 정의가 없는 게 아니냐 거꾸로 가는 게 아니냐. 요즘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차별 그 다음에 정리해고 또나 파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른바 고용 문제 이 사업체에서 그런 정의가 고용 문제와 관련된 정의가 무너지다 보니까 월급 받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장사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장사하는 사람이 또 많아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나라 전체 그 인구들 중에서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의 비율이 미국의 4배입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가 조그만 게 하나 있으면은 미국은 그 동네 슈퍼가 하나 있다면 우리는 동네 슈퍼가 4개가 있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 동네 슈퍼 4개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다른 가게 문 닫을 때까지 문 못 닫습니다. 다른 가게가 12시까지 영업하면 우리는 1시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경쟁에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한 뻔한 바닥인데 그게 가게 4개가 달라붙으면은 4분의 1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한 개 있을 때보다 매출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많이 이렇게 공급이 돼야 좋은 사회인데 그게 이런 그 고용 문제에서 정의가 무너지다 보니까 직장에서 이제 월급 받아서 살기는 힘들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장사라도 하자.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거예요. 늘어나서 미국의 4배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뭐 장사가 잘 돼서 장사하는 사람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이 서울 같은 데는 여기 뭐 혹시 음식점 하는 분 뭐 이 시간에 여기 못 오셨겠지만은 제가 그 음식점 그 요식업 협회 이런 데서 그 다 확인을 한 내용들입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신장 개업하면은 1년 이내에 70%가 문을 닫습니다. 폐업합니다. 70%. 100개 중에 70개가 문을 닫는. 30개만 살아남는 겁니다. 물론 이 문 닫은 70개는 다시 또 어디서 돈을 빌리든지 자기 전세 집을 줄이든지 해가지고 또 엽니다. 종목을 바꿔서 닭 한 마리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무슨 감자탕 한번 해보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가게가 축소되는 거예요. 중산층이 붕괴되는 현장이 자영업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은 더 힘들죠. 여성들이 제일 많이 하는 자영업이 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아시네. 미용실입니다. 미용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제일 많이 종사하는 미용실. 우리나라에서 미용사 자격증 갖고 있는 여성 몇 명인 줄 아십니까? 60만 명입니다. 60만. 국군이 몇 명입니까? 국군이 60만 명이잖아요. 국군하고 미용사가 똑같습니다. 60만 명 정도 되면 그냥 안 부르죠. 60만 대군.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용사가 60만 명입니다. 제가 미용사 하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미용사에서 먹고 살려면은 하루에 손님 몇 명 정도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미용사 한 명당 20명 정도는 받아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20명. 그러면 미용사가 60만 명이 먹고 살려면은 손님이 20명이면 곱하기 20을 해보십시오. 20. 그럼 1200만 명이에요. 하루에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1200만 명이 미용실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여성 인구는 24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여성 인구의 절반이 미용실 가야 되는 거예요. 여성을 2조로 나눠가지고 A조, B조 해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미용실 가줘야 되는 거예요. 홀짝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홀수니까 내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그 미용실 얼마마다 한 번씩 가냐고요. 우리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2달. 그래, 야, 당신처럼 하면 미용사도 다 굶어 죽겠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뭐 그렇게 자주 못 가잖아요. 2주에 한 번씩 갑니까? 더 길게 있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용사 60만 명 중에 태반은 이걸로 생계가 완전 해결이 안 되니까 애들 반찬값 내지 무슨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생계를 보조하는 직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자영업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자영업 하면은 그래도 나는 사장이야 이렇게 됐어요. 나는 사장이야. 나는 뭐 직장 가서 싫은 소리 안 들어도 되고 허리 안 굽혀도 되고 뭐 내 나가고 싶을 때 나가면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이제 우리 가정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세대들이 있는데 그 세대의 주된 수입이 월급인 경우와 주된 수입이 자영업에서 번 돈인 경우가 나눠집니다. 통계를 이렇게 나눠서 냅니다. 그래서 서울시 이제 월급으로 먹고 사는 주된 수입이 가족들의 월급인 경우를 서울시 도시 근로자 가구라 그러고 이제 장사해서 번 돈으로 그 가족들이 주로 먹고 사는 걸 이 서울시 도시 자영업 가구라 그래요. 이 두 가지 매월 얼마씩 버느냐에 대한 통계를 서울시가 이제 계속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과거에는 자영업 가구가 근로자 가구, 즉 월급쟁이 세대보다도 월 수입이 많았어요. 월 평균 수입이. 지금은 더 적습니다. 근데 얼마나 적으냐?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걸 보니까 도시 자영업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의 2분의 1이 안 돼요. 절반도 안 돼.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 물론 자영업 하는 사람 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절대 다수는 그냥 뭐 투자한 돈도 제대로 못 건지고 그냥 자기 풀칠에 먹고 살면서 점점 자기 재산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중산층 붕괴의 현장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뭐냐? 이게 우리 나라의 이제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정의가 바로 안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이제 선거가 이제 한 달 좀 더 있으면 이제 선거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럼 가만히 보세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그 공약이 뭡니까? 경제 민주화죠. 경제 민주화. 다 당도 다르고, 당마다 좀 이렇게 그 특색도 다르잖아요. 각 당의 정책 방향도 사실은 차이가 나죠. 근데 다 이제 경제 민주화를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중에, 반 이상은 가짜겠구나. 그럼 당이 다 다른데, 똑같은 약속을 하니까, 이게 마음에 없는 약속을 하는 데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 어딘가를 이제 우리가 골라내야 되겠지만은.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를 얘기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까 제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왜 많이 팔렸는가?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너도 나도 경제민주화를 약속하느냐. 지금 경제민주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경제민주화가 충분히 잘 돼 있다면은 대통령 후보로 나간 사람이 딴 공약을 해야지. 뭐 달나라로 보내주겠다라거나 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느냐. 우리 사회가 경제민주화가 안 돼 있고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 바로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진단들은 다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단을. 경제민주화가 안 돼 있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먹고 사는 게 이제 정의가 제대로 안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경제민주화가 뭐냐? 경제민주화가 뭐냐? 경제민주화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힘이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다 똑같이 만들 수는 없어. 똑같이 만들 수 없는데 서로가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같은 기회를 줘야 된다. 재산이 뭐 수백억인 사람도 있고 재산이 뭐 100만 원은 그냥 오히려 재산이 마이너스인 사람도 있습니다. 빚만 있는 사람. 그러나 투표권을 하나씩 다 주잖아. 재산 많아서 세금 많이 냈다고 투표권 여러 장 줍니까? 과거에 100년 전, 150년 전에 그런 나라도 있었지만은 그런 나라들이 있었죠. 그때는 여자는 투표권 안 줘. 남자들도 세금 많이 내는 사람만 투표권 줘. 그러니까 월급적인 노동자들은 투표권 아예 안 줬어. 이게 100년 전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나라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나라 거의 없다. 투표권 다 한 잔씩. 모든 사람의 같은 권력을 나눠주는 거예요.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재산이 많은 사람을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빼앗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뭔가를 재산이 적대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게는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기회, 같은 기회를 줘야 된다. 집이 가난하다 그래가지고 가난한 만큼 적게 배우라. 이거는 옛날 얘기. 이거는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다. 왜 우리가 무상급식을 얘기하고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걸 얘기하느냐. 왜 대학교 반값 등록금을 얘기하느냐. 대학교 반값 등록금은 그냥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반값을 하자는 것이지 별로 안 비쌌으면 반값 등록금 우리는 얘기 안 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재산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본인이 공부할 의사가 있다면은 공부를 끝까지 시켜주는 그게 이제 기회의 균등입니다. 기회의 균등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정의라는 거죠. 여기 지금 왜 땀이 정의인가? 왜 땀이 정의인가? 그럼 땀이 정의라는 건 좀 다소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좀 추상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또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 땀이 정이다가 누구의 구호인 줄 아십니까, 혹시? 지금 대통령 후보들 중에 보면은, 박근혜 후보는,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맞습니까? 그거 비슷하죠? 그래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자기 꿈만 이루어지면 뭐하나? 나는 그거 보고 그 생각했어요. 대통령 후보가 말이죠. 우리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거 아니고 그냥 내 꿈이 자기 그 사람 꿈 뭔지 내가 압니다. 아는데 그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 아니야. 그럼 자기 대통령 되면 자기만 되면 뭐하냐? 우리는 그래 참 제가 그 사람 이렇게 비방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거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도 이제 자기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는 거죠. 있다면 자기 아버지 정도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후보들도 보면은 좀 재미가 없어요. 이게 딱 들으면서 울림이 안 와. 근데 진보정의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제 심상정 후보인데 심상정 후보 제가 이게 선거법상 이런 데서 지지해달라 이런 얘기 하면은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심상정 후보에게 꼭 한 표를 던져달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쵸? 예. 그러나 제 표정이 어떤가는 여러분들 다 보셨던 거예요. 근데 심상정 후보의 이번에 주요 슬로건, 핵심 슬로건이 땀이 정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땀이 정이다. 이 얘기는 박근혜 후보에게는 당신 땀 흘려봤어? 땀이라도 한번 흘려봤어? 목욕탕 말고. 땀이라도, 땀을 아느냐, 이거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고통, 애환을 아느냐.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 저 땀이라는 거 육체적인 땀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열심히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는 사회, 그게 바로 정의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구호를 만든 사람에게, 심상정 후보가 당선되면은 저 구호 만든 사람에게 술을 한잔 사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제 구호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을 해놓고 보니까 당선되면 술 한잔 산다. 당선 안 되더라도 술 한잔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농담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 사회가 어찌 보면은 이제 참 답이 나와 있어요. 저는 다행이라 생각 들어요. 왜냐면은 5년 전에 어땠습니까? 5년 전에 사실 지금 경제적으로는 지금보다는 좀 나았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문제 또는 사회 양극화 문제 등 주로 경제 문제로 많이 시달렸습니다. 5년 전에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더 발전해가지고 여러모로 또 남북관계도 이제 좋아지고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문제는 그때도 해결이 잘 안 됐어요. 경제 문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 문제로 인한 고통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경제 문제가 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경제 문제 내가 해결한다 그래요. 그 사람 보니까 막 셀러리맨 가난한 집에 아들로 태어나서 재벌 아들도 아니고 셀러리맨으로 출발해가지고 거의 재벌 총수급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이 경제 문제 해결한 거는 자기 경제 문제만 해결한 건데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저 사람이 가난한 집 아들이 성공한 것처럼 우리 모두를 성공시킬지 모른다라는 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착각을 하고 경제 문제 해결한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그 사람을 뽑았는데 뽑고 보니까 주로 어떤 경제를 해결했어요? 부자 경제.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그러니까 재벌들한테 더 많은 세금 깎아주는 우리 같은 사람 세금을 깎아줘야 되는데 돈 더 많은 사람 세금 깎아주고 논리가 뭐였는가 하면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면 그 부자가 돈을 많이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 이게 낙수 효과라는 겁니다. 낙수. 낙수는 그냥 물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을 여기다가 자꾸 채우면은 내가 야 거기는 물이 많은데 왜 물을 채웠느냐, 물 지금 비어있는 이런데 물 좀 채워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다. 여기 채우면은 힘드니까 여기다가 그냥 디립다 채우면 여기서 물이 넘쳐서 흐르면은 이런 데 떨어질 거 아니냐. 낙수 효과.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면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롯데그룹 더 큰 부자가 되더니 그 다음 뭐 했습니까? 꼴목꼴목마다 롯데마트 다 집어넣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있잖아요. 낙수 효과가 아니라 그거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거꾸로. 지난 5년이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뭐냐. 5년 전에 경제가 어려웠던 건 사실이지만 좀 더 왜 어려웠느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봤어야 됐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고 그 차이가 너무 큰 게 문제니까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대통령이 되면 이걸 줄일 수 있느냐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경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지금 보면은 5년 사이에 그나마 발전한 거예요. 그냥 경제가 아니라 경제 민주화. 지금 다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냥 경제해가지고는 이명박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날지 모른다. 또 나타나면 진짜 우리는 뼈도 못 추린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냥 경제가 아니라 경제 민주화를 할 사람, 경제 정의를 세울 사람이 돼야 된다. 또 그런 세력이 집권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찌 보면은 5년 전보다는 좀 나아졌는데 물론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는 뭐 이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때 경제 성장이 좋았고 뭐 수출 잘 되고 이런 환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때 계셨으니까 그런데 솔직히 그때 뭐 7% 8% 고도 성장을 했던 시절인데 아니 그 성장 안 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때 우리가 그때 그 고도 성장이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네. 지금도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일을 열심히 많이 합니다. 1인당 1년 동안 한 사람, 국민 한 사람이 일하는 시간, 연평균 노동시간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1위예요. 언제부터 1위였느냐? 지난 30년 동안 1위 한 번도 뺏긴 적이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감히 1위 하겠다고 덤벼드는 나라도 없어요. 우리가 늘 부동의 1위를 하고 있어요. 1년에 1인당 2,300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 중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 국민이 1인당 1년에 1,800시간 일해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1,540시간 일합니다. 제일 적게 일합니다. 미국 사람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우리 국민 1인당 1년에 미국 사람보다도 500시간 더 일합니다. 500시간. 여러분 500 나누기 8 해보십시오. 2달이 넘어요. 하루 8시간으로 한다면은 500 나누기 8 하면은 60이 넘잖아요. 그러면 8시간짜리를 우리가 미국보다 2달 더 일하는 셈이에요. 엄청 일하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 일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전 세계에서 인구는 25번째밖에 안 되는 나라가 GDP 만들어낸 거는 12번째, 13번째의 이런 파일을 GDP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무슨 대통령이 그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낮에는 민주화 인사들 감옥에 가둬두고 밤에는 궁중동 가서 술 먹고 그러는 사람.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에 살인적인 저임금,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자기 권익도 찾지 못하게 노동조합도 못 만들게 했잖아요. 그 결과로 그 고효를 짜내서 그나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그럼 지금도 그러면은 그 당시처럼 저임금하고, 그 당시처럼 노동자 아예 만들지도 못하게 해버려가지고 7% 8% 성장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7% 8% 성장하면은 그게 대통령 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사실은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박정희 시대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땀이 정의인 사회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저희가 이제 뭐 당이 이제 진보 정의당 하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당명 중에 유명했던 당명 중에 과거에 그냥 정의당이라는 당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정의당. 근데 그 당에 막 당수인 사람이 당도 조금 해가지고 진복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막 칼질 수염 달고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좀 우스꽝스럽게 보여졌던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더 유명한 당은 이제 민주정의당, 민정당. 그때 그 사람들이 이거 민주정의당이라고 이름 지은 거는 그 사람들의 특수한 사정 때문이었죠. 자기가 쿠데타로 이렇게 정권을 잡다 보니까 자기들이 없는 게 민주주의하고 정의가 없으니까 이제 이름에다 그걸 이제 박아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장한 건데 그런 당명이 연상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책을 보듯이 정의를 갈구하고 있는데 21세기 한국의 정의는 누가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가 조금 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 한국의 정의는 이제 정치적 민주주의는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면은 이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정의 이런 이제는 세워야 된다. 이것까지 세우면 우리는 드디어 선진국, 복지국가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런 문제 가장 정통한 어찌 보면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활동하는 세력이 바로 진보정당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진보정당이 제대로 서지 않고서는 이런 경제적 정의를 제대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좀 우리보다 더 잘 살면서 민주주의 면에서 우리보다 더 나은 사회, 정의가 더 잘 구현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선진복지국가들 여러분들 뭐 아시잖아요. 자기 뭐 스웨덴이다, 핀란드다, 뭐 스위스다, 독일이다, 뭐 영국이다, 프랑스다,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더 나은 이 경제적인 그리고 또 제도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고 뭐 비교해 보면 금방 합니다. 비교해 보면 금방 알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대학 등록금 비싸다고 난리인데 미국 같은 데 가면 더 비싸잖아요. 아, 선진국은 더 비싸구나. 근데 또 다른 선진국들 가보면 프랑스 같은 데 가면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1년에 30만 원. 프랑스 국립대학교는 등록금이 1년에 30만 원입니다. 저 노르웨이 같은 데 가면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없습니다. 아예. 제가 그 노르웨이의 국립대학교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오슬로 국립대학교. 그래서 제가 그때 강연을 하고 학생들하고 모여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등록금. 한국 유학생들이 워낙 그게 여러 대 있길래 제가 커피 한 잔씩 사주면서 등록금 물었더니 여기는 등록금 안 냅니다. 외국에서 유학 온 사람은 그 사람들도 안 냅니다. 박사 코스 안 냅니다. 안 냅니다. 배우고 싶은 사람 다 배우라 이거예요. 안 낸다 이거예요. 그런 선생님은 돈 안 내. 심지어 뭐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재학생들은 이제 등록금 안 낼 뿐만이 아니라 되도록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고 학업에 정진해 주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매월 60만 원씩 줍니다. 돈을 줍니다. 이렇게 현찰을. 그럼 아르바이트 하면 그 돈 안 나오냐? 그래도 나오긴 나온다. 뭐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어디로 가고 싶으냐? 우리가 지금 국민소득 2만 달러인데 앞으로 4만 달러, 5만 달러, 6만 달러 되기를 바라는데 국민소득 4만 달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게. 대학 등록금이 우리보다 훨씬 더 비싼, 어려보면 우리보다 더 못한 그런 4만 달러, 5만 달러 나라도 있고 대학 등록금 아예 안 내고 그런 나라도 있다 이게. 그리고 웬만한 이제 의료 보험은 다 해결되는 그런 나라도 있다. 뭐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복지국가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게. 근데 선진복지국가는 어떻게 하면 가느냐? 저절로 가느냐? 우리가 국민소득이 지금 2배가 되면 저절로 선진복지국가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 이게. 그건 아니다 이게. 그러면 국민소득 4만 달러, 5만 달러인 나라들 중에도 복지국가가 있는가 하면은 복지국가는 아니고 그냥 강대국인 나라, 그냥 선진국인 나라, 등록금은 더 비싸고 빈부격차는 더 많이 벌어지는 그런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국민소득만 올라가서는 안 되고
국민소득이 올라가더라도 좀 제대로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로 가는 게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바라는 바닥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를 어떻게 가느냐?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절대로 그냥 자동적으로 가지는 않는다. 그쪽으로 가려고 핸들을 꺾어야,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그쪽으로 갈 수 있다. 그쪽으로 가는데 필수품이 있다. 필수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이 진보 정당의 힘입니다. 정치가 사실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 뉴타운 하느냐 안 하느냐 누가 결정했습니까? 주민들이 결정했습니까? 정치권에서 결정했죠. 그 당시에. 정치권에서 결정해가지고 많은 부작용이 나니까 그 다음에 주민들이 나서가지고 뭐 반대 뭐 만들고 대책위 만들고 이래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법 바꾸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에 뭐 매몰 비용 그거 하나 이 처리하는데도 얼마나 힘듭니까? 정치가 일을 한번 망쳐놓으면 그거 고치는 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거꾸로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이끌고 나가면은 끄고 나면 얼마나 수월해집니까? 얼마나 수월해지냐.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바로 서야 되는데 이 땀이 정의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런 철학을 갖고 있는 저런 기본 정책을 갖고 있는 쪽이 힘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뉴타운. 요즘에는 뉴타운 문제가 폐해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그 뉴타운 뭐 별로 하려고도 새롭게 시작하려고도 안 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지난번 대통령 그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보십시오. 한나라당에서 그냥 뉴타운 가지고 그냥 뉴타운 팔아먹어 가지고 당선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 세력들이 힘이 점점 적어져야 되는 거고 그 반대로 땀이 정의인 이런 사람들의 힘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진보정의당과 같은 그런 진보적인 정책 방향을 갖고 있는 당들이 커야 됩니다. 빨리 커야 되고 국회의원도 많아져야 되고 저런 사람들 많아지면은 뭐 사실 자영업자 문제, 비정규직 문제, 뭐 뉴타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진복지국가는 그냥 가는 게 아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국민소득만 높아져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 사회를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방식과 제도를 땀의 정의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힘이 많아야 되고 국민들도 그 방향으로 단계를 할 때 그쪽으로 갈 수 있다. 그거 우리가 역사에서 확인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이 진보 정치의 힘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꽤 많이 늘어났고 지금도 보면은 아까 우리 박모 대표님이 여기서 뭐 서울시 교육감 뭐 이렇게 그 토론회입니까? 네, 토론회에 있었다. 이번에도 보면은 제가 뭐 특정한 후보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 저는 정당인이기 때문에 특정한 후보를 지지할 수 없지만은 신문을 보니까 가장 이렇게 좀 진보적인 그런 이 철학을 가진 분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됐다고 그래요. 그 벌써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죠. 경상남도 도지사 선거도 또 그런 분이 이제 또 야권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직 힘들긴 하지만은 조금씩 이렇게 그런 진보적인 그런 정치적인 힘들이 이렇게 모이고 커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을 보태고 노력을 하면은 우리 사회를 좀 크게 바꿔낼 수 있겠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는데 낙이세 사는 거 아니에요. 사는 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도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늘 주먹이 판치고 힘센 놈이 다 해먹고 장롱 안에 6억씩 나오고 왜 그 장롱 어디서 파는지 다들 하나씩 사고 싶은 6억이 나오는 열면 6억이 나오는 장롱이 청와대는 있는데 우리 집에는 왜 없는지. 예. 그래서 지금 뉴타운으로 참 고생을 하는 분들 또 직장 문제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좀 이런 자리에 앞으로는 좀 여러분들 주변에
그 이렇게 가까운 분들도 많이 이렇게 데리고 나오시고, 또 우리 저기 박무 대표님, 저 정호진 위원장 이런 분들도 저기 좀 국회로 보내가지고, 아니면 또 더 좋은 데로 좀 청와대 같은 데로 좀 보내가지고 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만큼 이게 정의가 살아나는, 땀이 존중받는 사회가 온다는 그런, 저는 여러분들의 확신을 가지고서 열심히 우리 또 이 진보정의당을 많이 이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그거 한 가지 부탁드리고 가겠습니다. 말씀드려서 고맙습니다. 우리 노회찬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어려운 말씀도 아주 이렇게 좀 유머를 잘 이렇게 섞으셔가지고 쉽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특별한 아주 그 포인트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일 기억에 남는 6억짜리 상품을 왜 우리 집에는 없을까? 예. 박수 한번. 예, 고맙습니다.